원래 이제 임상심리학하고 상담심리학은 그렇게 엄격하게 학문적으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은 임상심리학자들은 정신과 병원에서 노이로제 환자들 혹은 정신과 환자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심리치료 상담을 하는 것이 임상심리학자들의 주된 일이고 상담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정신과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아니고 그런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가 아닌 정상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상담을 하고 하는 이것이 이제 상담 분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주 비슷한데 이 인간의 그 상담 문제를 평가하고 그런 걸 장애별로 어떤 이상 행동별로 평가하고 진단하는 일은 임상심리학자들이 상담을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치료 상담은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훈련과 교육을 받았냐 하는 거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담을 공부하면서 잘하는 로저스 같은 사람도 임상심리학자고 또 이제 알버트 앨리스라고 하는 요즘에 인지행동치료에 유명한 사람, 그분들도 이제 임상심리학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담을 한 사람들 중에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이제 로저스의 제자 중에 패터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상담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런 거를 기법적인 측면에서 좀 정리하고 복습을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강의자마다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맡은 것은 상담의 기법인데 상담의 기법이나 심리치료 기법이나 같아요. 심리치료라고 하는 말도 많이 씁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말만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상담 기법들은 거의 심리치료 분야에서 개발됐다. 예를 들어서 정신분석적인 치료 또는 인간 중심적인 치료, 실존론적인 치료, 인지행동적인 치료 이런 걸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심리치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심리치료라고 그러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선 정신과 의사들이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치료는 그건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거지 어떻게 심리학자나 상담가가 치료를 하느냐. 그래서 심리학자들이나 상담가가 하는 것은 상담이다, 심리상담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긴 하지만은 엄격하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상담 공부를 하다 보면 학문적으로나 기법적으로 볼 때 상담과 심리치료는 차이가 없다. 여러분들이 아마 심리상담 기법의 이론을 배울 적에 정신분석적인 학설, 인간중심적인 학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거래 분석 같은 거 했습니까? 저게 해리스가 얘기하고 있는 무슨 I am okay, you are okay 그런 그 거래 분석적인 거 그런 거랜다든가 또는 현실 치료랜다든가 여러분들이 혹시 이 융이나 아들러의 소개는 받았어요? 그런 건 받았어요? 네, 그런 분들 전부 다 사실은 표방이 심리치료지 상담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후에 우리가 심리치료하고 상담은 학문으로 이렇게 공부할 때도 그렇고 기술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단지 상담은
이 대학에서나 학교 장면에서나 혹은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장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상담을 더 선호하게 되죠. 그 이제 상담 기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줄 텐데, 도대체 상담이 뭐냐? 이건 심리치료도 마찬가지. 상담이 뭐냐 할 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와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자 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과정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와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자 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과정이다. 이건 이자 관계를 이제 얘기합니다. 이자 관계가 타자 관계도 될 수 있어요. 여러 사람하고 관계. 여기에 상담자가 있죠. 이 상담자는 적어도 상담 기술, 학설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을 갖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의 주체인 내담자가 있어요. 상담에서 내담자가 주체예요? 상담자가 주체예요? 어때서 내담자가 주체예요? 내담자는 도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실제로는 상담자가 주체가 아니에요? 사실은 치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내담자이니까 내담자를 주체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내담자는 상담자하고의 만남에서 우리가 무슨 뭐 사회의 사교적인 만남이란다든가 친교 만남이란다든가 이런 거로 만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를 갖고 있는 내담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자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만남을 우리는 사회적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니까 사회적 관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이 의사소통을 하는 관계를 통해서 학습을 해가는 과정이다. 학습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그런 건 뭔가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결. 문제 해결 학습을 하는 거죠. 자기가 아주 그 대인 공포증이 있는 젊은이라고 하게 되면 대인 공포증 때문에 여러 사람 있는 데 가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려고 하면 막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런 걸 피하려고 그러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하고 만나려고 그러게 되면 서로 대화를 하지 못하고 이게 얼굴도 이제 아래로 깔고 말이죠. 굉장히 겁을 집어먹고 진땀을 내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대인공포증인데 또 우리가 대인불안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젊은이가 그게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자기가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자 와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담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면서 다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도 전처럼 그렇게 불안하지 않고 태연하게 또 아주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대화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목표로 해서 상담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를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행동 습득 과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우리의 사고의 혹은 신념의 습득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상담이라고 하는 건 뭐 어떠한 상담이든지 간에 이 전문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은 상담자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내담자가 있어요. 근데 내담자는 무슨 사교 모임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자하고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 의사소통을 하게 되죠. 대화를 하게 되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근데 대화만이 아니에요. 때때로는 이제 교육 훈련을 받게도 되는데 그런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을 습득하는 이런 것이 상담이다.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것도 상담자로서의 전문적인 기술과 어떤 지식의 배경을 얻기 위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이 상담자로서의 전문 교육을 받는 데는 이렇게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어떤 학설이라든가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습,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런 게 상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상담을 통해서 도대체 이 심리 상담이나 이런 심리 치료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 또는 해소해야 할 그것이 무엇이냐 이런 걸 우리가 상담의 목표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받는다고요. 저는 젊은이가 얘기하기에 저는 학교에서 공부하려고 많이 애쓰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하루에 4시간씩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려고 그래도 30분도 주의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저녁에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잠을 하루에 10시간 이상 자게 돼요. 도대체 고등학교 때하고는 전혀 딴판의 생활을 하고 무기력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점점 학교 다니는 것도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으러 왔다. 대학에 있어 보면 그런 내담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처음 대학에 들어와 가지고 첫 학기 동안에 그렇게 아주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빠진 학생들이 상담실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 내담자가 목표하는 건 뭐겠어요? 그런 그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 대학까지 들어온 학생이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이제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꿔가는 거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학습하려고 하는 게 학습에는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한다든가 수학을 공부한다든가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게 되면 수학 공부를 잘 하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의 목표가 되죠. 그렇게 도대체 심리 상담에서는 이 상담을 통해서 무엇을 목표로 해서 되게 상담을 하게 되느냐 그거는 우리 심리 상담을 정의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간이 겪는 문제 중에는 심리 상담자들이 해소해줘야 할, 해결해줘야 할 문제 아닌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법률 문제 같은 게 문제가 된다면 적어도 심리 상담자는 그 문제를 갖다 다뤄주기 어려울 거라고요. 오히려 그런 거는 가정법률 상담소 이런 데 같은 데 가서 상담을 하면 좋죠. 그런 것도 상담은 상담이죠. 그러나 이제 심리 상담은 아니라고 본다고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들이 뭔가 그거는 심리 상담을 규정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상담의 목표는 하나의 이 학습을 통해서 어떤 목표 달성을 하려고 하는 교육 목표하고 같을 텐데 이런 건 대개 상담에서는 어떤 거를 이제 습득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느냐 대개 우리가 몇 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행동 같은 거를 바꿔주는 것도 있어요. 영 무기력해가지고 하루에 10시간씩 자고 그 다음에 이 공부는 전혀 안 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드러누워 있는 게 태반이고 그러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행동 습성을 좀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게끔 하게 되면 그게 상담을 통해서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상담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행동을 습득시켜 준다든가 어떤 긍정적인 행동, 우리가 사회생활하는데 긍정적 행동을 변화시켜 준다든가. 이게 저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는 게 상담의 주요 목표가 될 수 있어요. 또 태도나 신념을 바꾸어 주는 거. 이 저게 상담에서는 신념이나 사고방식을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나는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돼. 나는, 실수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실수를 하게 되면은, 나는 무능해. 난 형편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자기를 자조하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주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나는 무능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일을 할 힘이 생기겠어요? 무능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주저앉아 버리죠. 이런 태도나 신념, 사고방식이 잘못돼서 우리가 생활을 잘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울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신념이나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울한 사람을 우리가 상담을 해갈 때 이런 잘못된 신념이나 사고방식을 이 상담을 하면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앞으로 생활하면서도 언제 또 다시 우울해질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나 신념, 사고를 바꿔주는 거, 이렇게 새로운 긍정적인 사고를 습득하게 해주는 거, 이런 게 상담의 목표가 될 수도 있다. 또 우리가 해발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발산시키는 거죠. 우리의 아주 억눌린 감정을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우리가 활동을 잘 못하게 돼요. 이상하게 상당히 그 억압된 감정 같은 것들이 속에 많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사회생활의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요. 이건 이제 정신분석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속에 억눌린 감정이 많다고 하게 되면 그 억눌린 감정을 억압하려고 하는데 정신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다른 활동을 더 아주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억눌린 감정이 많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런 감정을 해발하게 하는, 이제 발산시키는, 드러내게 하는, 이것이 하나의 상담의 목표일 수도 있어요. 82년도 이전까지는 내가 대학병원에서 교수 생활을 했는데요. 어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입원을 했어요. 이제 이상한 할아버지도 보이고 머리가 아주 빠개지는 것처럼 아프고 심한 고통을 겪어서 신경외과, 신경내과 이런 데를 다 돌다가 정신과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정신과에 입원을 해가지고 정신과 치료가 좋은가 봐요. 이 젊은이가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아주 좋아졌어요. 입원해가지고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좋아진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다음엔 그 병실 생활을 굉장히 즐기는 것 같아요. 그게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집단 상담을 하는데 집단 치료 상담 과정에서도 난 입원해서 요즘에 다른 그 환자들하고
인생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런 게 사실 좋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네가 어떻게 돼서 입원하게 되고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그랬더니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게 내가 병원에서 어떻게 그렇게 좀 안정된 모습으로 있느냐 이런 말로 들리는데 사실은 자기가 입원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에 가는 것만이 최고 목표라고 생각했는데 입원해가지고 내 증세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어떤 목표를 두고 사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학생을 면접실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같이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심리 검사도 하고 평가도 하면서 이제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면서 너 언제부터 그렇게 아프기 시작을 해가지고 입원을 했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아주 생기가 있던 학생이 갑자기 얼굴이 굳어져요. 굳어지면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동안에 벌써 한 20여일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20여일 이상 지나갔죠. 20여일 전에 좀 이런 증세가 일어난 것 같아요. 어떤 증세가 일어났냐 그러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이상한 할아버지가 보이고 머리가 아주 그냥 이 뽀개지는 것처럼 아프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고 그런 증세가 있었다는 거죠. 그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잘 회상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자꾸 너 그게 언제부터 그랬냐 그랬더니 제 기억에 그 모의고사 시험 발표하고 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런데 이제 점점 아이의 얼굴이 말이죠 밝은 모습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 모의고사에서 어떤 결과가 났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모의고사 결과가 한 50명 중에서 40등 정도 됐다고 그렇게 얘기해. 그게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데, 전 사실은 우리 반에서 거의 2, 3등, 1, 2등도 가끔 하고 그렇게 했는데 40등이 나왔어요. 다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통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을 다 부셔버리고 싶고 내 자신도 그냥 완전히 파괴시키고 싶었을 것 같은데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요. 저도 놀랄 정도로 막 울어대는 거예요. 한참 울어요. 이제 상담하다가 보게 되면은 내담자가 그렇게 격한 감정을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걸 조금 기다려주는 건 좋은 거예요. 한 2, 3분 정도 울게 내버려 뒀다가 여러분 2, 3분 정도 이렇게 상담하면서 지나간다는 게 얼마나 긴지 아세요? 그건 침묵으로 한 30초 정도만 지나가게 되면 상담자가 불안해질 정도예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울고 싶으면 실컷 우는 게 좋지.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저는 집에서 울지도 못해요. 집에서는 뭐 시험을 그렇게 개떡같이 쳐놓고 말이야 울기까지 하냐 하고 막 아버지 어머니가 야단법석이라는 거죠. 그래 저는 그런 거를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표현 못하니까 네가 얼마나 더 막 속에서 말이지 그냥 격해지고 답답해지고 말이야 화가 치밀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울어도 돼요 하더니만 또 한참 울어요. 그때 울적에는 한 10분 정도 내버려둔 것 같아. 그렇게 울고 나니까 이 학생이 선생님 이제 벌써 제가
이렇게 아프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통에 한 달 가까이 지나갔는데, 이 병원에 입원한 지도 일주일이 넘었고, 한 달 가까이 지나갔는데, 이젠 도저히 내가 나가가지고, 우리 반에서 공부를 계속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1년 휴학을 해야 될 것 같고,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같이 다루어서 했어요. 그랬더니, 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빨리 나가가지고, 하여튼 3학년 공부를 하고, 시험 치고, 그게 잘 안 되면 내년에 재수하는 것이 금년도 휴학하고 내년에 복학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어요. 그리고 한 이틀 있다가 퇴원을 해버렸는데, 이런 경우는 실제로 자기에게 억눌려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는 그분하고 상담이 제대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상담을 하면서 그런 고통스럽고 격했던 감정들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거, 이것이 상담의 목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풍백화점 거기에서 이제 한 며칠 있다가 구조되는 사람 있었죠? 네. 그분에게서 자꾸 그 악몽을 꾸고 낮에도 말이죠. 그때 그 고통스럽고 아주 정말 초죽음이 되는 그러한 게 자꾸 머릿속에 되풀이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봤는데, 제가 그 내담자를 직접 보진 못했어요. 아마 정신과 의사가 잘 봤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경우에 그 아주 공황적인 경험,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인간으로서 공포의 극에 달하는 그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그 여러 가지 심리적인 노이로제 증세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걸 자꾸 초기에는 그걸 되풀이시켜 주는 거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표현하고 거기에서 있었던 자기의 그 격한 감정들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서 경험된 것을 다 이렇게 털어놓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죠. 우리나라에는 외국에는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의 40대, 50대 여성분 중에서 화병이 많았어요. 그 화병이라고 하는 건 속에 그냥 가정생활하면서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또 남편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냥 속에 말이죠. 억눌린 마음이 꽉꽉 차여서 그게 몸의 증상으로 드러나는 게 화병인데, 그런 경우에는 그런 그 억눌렸던 거를 드러내게 하는 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해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카달시스라고 그러죠. 해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이 상담의 목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이제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데, 해결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부적응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 공부 방법이 틀려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능력은 있는데 말하자면 IQ, 지능은 우수한데 공부 방법이 제대로 부적절해가지고 공부를 잘 못해서 학교 생활에서 자꾸 뒤처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개념도 아주 부정적으로 되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상담했던 학생 하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 입학 시험에 실패한 다음에 나하고 상담을 하게 됐는데,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이 학생이 굉장히 완벽주의자예요.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갖고 공부를 하더라도 그 책에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공부했으면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가 100% 자기 머릿속에 들어와야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실은
아무리 머리가 우수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50페이지를 나가기 힘든 거예요. 그 학생의 경우에도 뭐 반에서 상위권에 들어간 학생이었는데 상담하다 보니까 그런 게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이 학생하고 상담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학습할 때 100%를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해보게 되면 기억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하고 그리고 한 3, 4일 있다가 다시 그것을 훑어서 복습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땐 한 1시간쯤 하고 그 다음엔 한 40분쯤 하고 한 일주일 후에 20분쯤 다시 요약 공부를 하게 되면은 90% 이상 머릿속에 소화할 수 있는데 그러면 되는 거다. 그러고 나서 네가 쭉 나가면서 나중에 되돌아와 가지고 요약을 하면서 또 안 된 거를 다시 반복한다고 하게 되면 훨씬 능률 있는 공부를 하게 된다. 이런 걸 이제 같이 대화하면서 한 6개월 정도 상담을 했어요. 그 학생하고 한 8개월 정도 상담을 했는데 6개월 정도 상담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수 공부가 시작이 돼서 이제 그때부터는 좀 뜸하게 만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 같은 거를 개선해서 공부하기 시작을 하고 나니까 공부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능률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대학 시험에서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인류대학에 자기 그 개인 단과대학의 톱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거는 문제 해결 능력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진로 상담을 할 때도 그래요. 진로 상담을 할 때도 내가 내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 거냐 이런 거를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되면 그 진로를 어떻게 내가 찾아야지 이런 걸 전혀 몰라가지고 자기의 진로를 찾지 못하는 대학에 있어 보면요 모든 대학에서 되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데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대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40%에서 60%가 자기 전공 과목을 정말 자기가 대학 다음에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분야로 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학과를 선택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과 선택을 한 사람 40% 미만이라고요. 대개 60%에서 40% 그 범위에 있는 학생들은 그저 남들이 좋다고 그러니까 그 과를 선택하고 또 선생님이 이 과가 전망이 있다고 그래서 선택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진출한 사람들이 사실은 나중에 대학에 가서 영 헤매기도 하고 또 대학을 그럭저럭 졸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자기 그 분야에 가서 직장에 가서 굉장히 고통을 받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런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그 상담의 목표가 될 수 있다. 또 아까 대인관계에서 불안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대인관계에서 불안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좀 우리 사회는 수줍은 사람이 수줍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많아요. 저도 상당히 수줍은 쪽에 속하는데 내성적이고요. 고등학교 때 제일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 다닐 때도 그랬는데 좋아하는 여학생이 대학 다닐 때 있었는데 그 여학생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는 말을 거의 2년 동안 전혀 못했어요. 그런 수줍음이 있었는데 수줍음이 너무 많으면 사실은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사회생활 하는데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수줍음이 좀 지나치게 되면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죠. 근데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거는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기술을 갖다가 습득시켜줘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고 다른 사람을 친구를 만들고 하는 이런 능력 이런 거는 어떻게 성격으로 봅니까?
그거는 기술이라고 생각이 안 돼? 친구를 잘 사귀고 친구하고 대화를 잘하고 그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은 참 즐겁고 이런 그 대화를 하는 기술 이런 게 기술로 생각이 안 돼? 기술이에요. 이건 대화의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습득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 게 상담을 통해서 할 수도 있죠. 사회적 기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제가 상담했던 대학생 하는 아주 우울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많이 좋아지면서 이 학생이 여학생을 굉장히 짝사랑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자기 학교에 있는 여학생을 짝사랑하기 시작했는데 워낙 수줍고 숫기가 없으니까 그 여학생을 뒤따라다니고 어떤 땐 버스 타고 가게 되면 그 여학생이 내리는 데까지 이제 따라가 보기도 하고 그런데 말을 걸지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 여학생이 몇 번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을 알았을 것 같은데 하루는 강의실로 가는데 뒤쫓아가는데 이 여학생이 돌아서 가지고 왜 뒤쫓아 오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고 이제 얘기했어요. 나의 뒤를 따라오는 것 같은데 그래요? 하고 물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는가 하면 그 여학생에 대해서 그 전에 사전에 많은 걸 준비해서 알았어요. 그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내가 너하고 좀 사귀고 싶어 이랬다고요. 반말투로.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내가 너하고 좀 만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말이죠. 반말투로 얘기하니까. 근데 이 학생은 처음에 사람하고 만났을 때 대학에서는 그저 반말하는 게 예사니까 반말해도 괜찮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기술이 없어서 그때 상당히 착한 학생인데 나쁜 이미지를 주고 사귀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사회적인 기술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교육시킬 필요가 있어요. 대학학생생활연구소나 상담기관마다 이런 그 사회적 기술 훈련을 실제로 시킨다고요. 서울대학에 있을 때는 마음의 대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 그 훈련 교육 프로그램을 대개 8주 정도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관했던 거는 대인관계 스트레스 대처 훈련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인관계 스트레스 대처 기법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람들 이렇게 모집해 가지고 하게 되면 한 10명 내지 20명이 와가지고 한 10주 내지 8주 정도 2시간씩 이렇게 대화 훈련을 시켜요. 이제 같이 만나서 왜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나 이런 거를 쭉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고 또 대화하는 거를 우리가 서로 이제 배우게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10주가 지나고 나게 되면 곧 참여했던 사람들끼리 너무 그 시간들이 좋아서 대개는 애타를 갔는데 어떤 그 집단은 그 애타를 갖다가 대학 졸업한 다음에도 지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사회적인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 이런 것도 상담의 하나의 목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어떤 자제력, 통제 능력 이런 것을 키우는 거. 어떤 사람은 충동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충동 통제를 해야죠. 화가 나는 것을 잘 이렇게 자기가 다스릴 수 있어야 우리 사회생활을 할 때 잘 할 수 있는데 화가 난다고 해서 화나는 걸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강지원 검사를 갖다가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양반이 청소년 보호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했다고요. 저게 법조인이니까
사실은 청소년 심리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근데 청소년 범죄자들하고 이렇게 많은 만남을 통해서 그 양반 늘 하는 얘기가, 만나면 얘기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 청소년 범죄자들이 다른 건 다 문제가 없는데 욱하는 성질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소년원도 가게 되고 이렇게 된다. 욱하는 성질만 고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욱한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충동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충동 통제가.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충동 통제를 하게 하는 거. 그 이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 이런 게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통찰을 하는 거. 자기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많은 수도자들이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내 존재를 갖다가 깨달으면서 나의 욕망이란다든가 이런 거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 이런 거를 하나의 수도의 하나의 목표로 이렇게 정하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도 많이 있는데, 이 자기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깊이 이해해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신분석적인 상담이란다든가 인간 중심 상담에서는 제게 자기 통찰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요. 자기를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상담을 정말 상담 전문가가 되려면, 지금은 이제 이거 상담 공부를 내가 해볼 만한 거냐 아니냐 하는 거를 시험하는 단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앞으로 상담을 내가 정말 공부하겠다 그러면 이제 상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야죠.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또 실습 교육 훈련도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실습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심리치료자나 상담가들은 상담자가 되려면 자기 이해를 위한 상담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이해를 위해서 내가 직접 상담을 받아야 된다. 심리치료나 상담의 전문가들 중에 60, 70%는 그렇게 자기 이해를 위한 상담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그런 분들은 그렇게 자기 이해를 위한 상담을 받을 것을 권장을 해요. 특히 정신분석적인 치료나 융학파라든가 아들러의 학파라든가 혹은 그 밖에 이제 정신분석에 연관된 학파에서는 심리치료 상담을 본인이 받지 않게 되면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기 통찰을 하는 것을 상담의 하나의 목표로 삼을 수가 있다. 대체로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하는 거, 생활 방식을 바꾸는 거, 그거는 이제 아까 행동 방식 바꾸는 거에서 얘기를 했죠. 생활 방식 같은 걸 바꾸는 거, 이런 것이 하나의 상담의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런 거는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니면 그거는 심리 상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몸에 병이 생겨서 아픈 것도, 이것도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문제를 만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의사에게 가죠. 의사에게 가지 우리가 상담가나 심리치료자에게 가지는 않게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법률 상담 같은 것도 그렇게 되죠. 또 고용 문제 같은 게 문제가 돼서 상담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건 이제 고용 안내자라든가 이런 데를 가서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되지, 실제로 심리 상담자에게 상담을 하게 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직장에는 이렇게 직업은 잘 얻는데, 거기 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3, 4개월을 못하고 자꾸 나오게 된단 말이죠. 또 그 직장에서 떨려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직업을 얻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고용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직장에서의 자기의 생활 방식이 어떠냐 하는 거에 따라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자꾸 방황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실제로 우리가 상담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하는 거라든가 문제 해결 방식이 잘못돼서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고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상담에서는 상담 관계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해요. 상담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상담의 목표를 두고 상담을 해가게 될 텐데 상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상담 관계를 심리치료자들은 치료적 동맹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해요. 치료적 동맹. 그러니까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자하고 와서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 관계가 잘 돈독하게 형성이 돼야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상담을 제대로 해갈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런 걸 갖고 치료적인 동맹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또 요즘에 인지행동 상담에서는 경험적인 협력, 협력적인 경험주의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상담자하고 내담자가 같이 협력을 해서 그 문제를 풀어간다. 이렇게 경험적인 팀이 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그래야 상담이 제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상담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 걸 아까 상담 목표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웠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최종 목표라고 그래요. 상담의 최종 목표다. 그리고 상담에 그러면 이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정적인 목표가 있다. 그 과정적인 목표가 상담 관계를 형성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 그런 게 이제 상담 관계가 잘 형성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상담자하고 상담을 첫 시간에 이제 만나서 상담을 하죠. 그렇게 대화하면서 이 상담자하고 내가 상담을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음과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상담 관계가 잘 이루어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과정적인 목표라고 그래요. 그게 형성되지 않고는 상담이 지속되지 않거든요. 이분하고 내가 상담을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게 의심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의심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상담에 자꾸 이렇게 상담을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장시간 동안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해요. 대개 일주일에 1시간씩 1시간을 우리가 45분씩 잡는다고 하더라도 45분씩 그냥 한 분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단기 상담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한 15회 정도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15시간 정도 같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같이 나누려고 하게 되면 웬만한 믿음이 서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탈락하거나 상담을 때려치우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상담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게 상담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기본이 된다. 이 상담 관계를 잘 이루어가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상담자의 자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질. 상담자의 자질과 또는 이제 어떤 상담 기본적인 기법, 기본이 되는 기법, 이 상담 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한 상담자의 자질과 기본적인 기법을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담자의 준비성을 우리가 들 수 있어요.
내담자의 준비성. 내담자가 상담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상담이 되지. 아무리 내가 유명한 상담자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와서 상담받는 사람이 이 사람하고 상담받아가지고 되겠어? 내 문제 괜히 여기 와가지고 자꾸 자기 까발리기만 하지 뭐가 문제가 되겠나, 해결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그 내담자는 상담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되면 이 상담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러한 것을 갖고 우리가 이제 한번 상담 관계를 볼 텐데, 상담자에서 이 상담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 상담자가 상담을 하면서 기법으로 아주 중요한 게 우선 내담자를 존중을 해야 돼요. 내담자를. 상담자가 정말 이 상담 관계를 잘 형성해 가려면은 내담자를 존중하는 태도로 내담자하고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상담이 제대로 됩니다. 이 존중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요. 보는 것이다. 존중은 그 사람을 독립적인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그 문제를 갖고 있는 말이죠. 아주 어떻게 보면 혼자 살기 어려운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스스로 서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내담자를 존중하게 되는데, 그렇게 내담자를 존중을 하려면 상담자가 자기가 적용하는 상담 기법에 정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담자를 존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사람에게 적용할 상담 기술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그 기술을 제대로 습득이 돼서 적용할 수 있게 돼야지, 그 기술이 아직까지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거를 적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아보겠지만은 상담자의 훈련 과정을 우리 한국심리학회에서는, 이 임상심리학회에서도 그렇고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에서는 석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 3년 동안 전문가 밑에서 훈련 교육을 받아야 그 사람이 상담 기술을 제대로 습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담 기술도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상담 기법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코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담 기법을, 요즘에는 그거보다도 더 많아졌을 텐데 240여 가지의 상담 기법이 있다, 기술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이렇게 240가지의 상담 기술을 다 습득할 수 있어요? 없죠. 저도 알기는 그저 240개 중에 제가 한 반 이상은 알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기술은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한 40-50가지 정도의 기술을 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특히 정신분석적인 기술 같은 건요, 그 기술만 습득한데, 물론 정신분석의 기술이라고 하게 되면 그 정신분석의 기술을 또 짧게 잘라가지고 꿈을 분석한다든가, 뭐 저항을 해석한다든가, 전의를 해석한다든가,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쭉 얘기하게 되면 정신분석 기술을 한 20-30가지의 기술로 이렇게 다시 쪼갤 수가 있어요. 쪼갤 수 있는데, 그 정신분석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7년 내지 8년의 전문적인 훈련 교육을 받아야 돼요. 요즘에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것을 많이 강조하는데, 인지행동 치료도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 2년 이상 전문 교육 훈련을 받아야 인지행동 치료를 제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떤 특정한 분야의 기술 같은 게, 물론 정신분석이라든가 분석심리학적인 치료 기법 같은 거는
이상하게 그분들이 굉장히 장기간을 둔다고요. 장기간을 두는 거는 자기 분석을 하지 않고는 남의 분석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자기 분석 기간을 굉장히 둬요. 제 제자 중에 한 분이 지금 서강대학에 상담 교수로 있는데 분석 심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요. 그분은 임상심리학 박사고 임상심리학 박사과정 훈련 동안에 3년 동안 다 이렇게 전문 훈련을 받았는데 분석심리학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데 3년 동안 자기가 자기 분석을 받고 그 다음에 3년 동안을 남을 분석하면서 이제 지도를 받아요. 그 6년 정도 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상담 기술에 대해서는 탄탄한 기초를 다져야 된다. 그 기술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가장 기본이 되는 거를 습득하는 건데, 이제 하다 보게 되면은 뭐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적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제대로 갖춰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제 누가 와서 상담을 받는데, 저도 정신역동적인 상담은 저도 정신과 병원에 있을 때 쭉 해왔습니다만, 정신분석적인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신분석가에게 보내죠. 그 사람을 내가, 나도 정신분석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당신 문제를 얘기하시오. 이러면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 응?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담자를 도와줄 수 있으면 그러한 기술에 대해서는 자기가 확고하게 갖고 있어야 내담자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담할 때 상담자는 적어도 상담 시간만은 내담자에게 전적으로 집중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담을 이제 심리치료를 공부하면서 한 5년 지나니까 전적으로 내담자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적으로 내담자에게 집중하면요, 이 상담 시간이 50분인데 50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몰라요. 내담자도 저보고 그래요. 여러분 50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인데 처음 상담을 할 때는 한 20분만 지나게 되면 이제 무슨 얘기하지? 이 젊은이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더 하나? 얘기를 어떻게 끌어가느냐 하는 게 굉장히 고민거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상담을 자꾸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내 자신이 훈련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적으로 내담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변해가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1시간이 간 게 언제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담자도 그래요. 내담자도 선생님 벌써 1시간 됐어요? 좀 더 해요. 좀 더 하자 그래요. 그렇게 이제 그 내담자하고 상담하는 시간에는 내담자에게 전적으로 집중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우린 말이죠. 이 나중에 다른 거하고 같이 연관을 해서 했는데 여기 이럴 때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우리들 자신이 어느 정도의 우리 생활하면서 욕구 충족이 돼 있어야 돼. 기본적인 욕구 충족들이 돼 있어야 된다고요. 말하자면 의식주의 문제 같은 것들이 해결이 돼야지.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아침밥 먹는 게 없었다. 아침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식사를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와서 상담을 또 한다고 하고 내담자에게 집중한다 그러면 내담자에게 집중이 되겠어요? 밥 못 먹은 아이들 머릿속에 생각이 나겠죠? 아주 이거는 비근한 예예요.